예. 또 하나의 특검 사안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오늘 중요하신 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검찰 회유 술판 사건. 지금 이게 게이트가 됐어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부인이신 백정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안사람 백정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예. 일단 우리 사모님 이야기 잠깐만 하면은 대학교 동창이시라면서요. 네, 같은 성대 저는 국문과고요. 저희 남편은 사회학과 출신이고 예. 같은 그 이념 서클에서 1학년 때부터 만났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스트라고 인간의 존엄을 상징하는 그 휴머니스트 서클에서 만나서 정말 오래 만났네요. 이제.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지금 휘말리셔갖고 네. 정말 고생하시는데요. 자, 네. 인터뷰가 힘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날 회유하려고 연어 술 파티를 해줬다. 이게 터지면서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검찰에 고질병 터졌구나. 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의 반응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사건들 많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 본 것만 해도 2008년에 수원지검에서 문국현 정치자금법 이 사건 때도 술판이 있었고요. 알려진 것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북 송금 사건 때도 술판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영일 검사라고 있잖아요. 정영일 검사가 이제 브로커들을 출정시켜서 뭐 입 맞추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고 문제는 사건의 시작과 끝에 개연성이 있으면 저는 그게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 이 사건을 지금 그 김광민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충격 폭로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뭐 쌍방울에서 카드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을 해요. 구속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해외 도피하고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 송환되고요. 예,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혐의는 단순히 이제 카드를 썼냐 안 썼냐 이 정도였고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근데 김성태가 송환되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예, 대북 송금 사건이 돼서 내용인즉 쌍방울이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될 돈을 대신 줬다.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납해줬다. 이런 사건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둔갑을 해버리고 근데 이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돈이 간 건 맞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왜 갔는지 여기에 대한 쌍방울 김성태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너 이거 맞지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너 이거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지.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지. 이재명 지사도 용인했지. 그런 공범이지. 라는 식으로 몰고 갔던 사건인데 이 과정 속에서 김성태 그리고 방영철은 뭐 쌍방울 부회장이었는데 두 분 다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였는데 김성태, 방영철, 이화영 그리고 아태협회장인 뭐 안부수 이런 사람들까지 박상용 검사 1313호실의 박상용 검사 한 군데 모아놓고 김성태, 방영철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뭐 김성태가 하는 얘기는 뭐 그 이미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고 당신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봤자 당신만 피본다. 어차피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안 된다. 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구속 안 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면 뭐 김성태가 뭐 카드를 사실은 내가 이화영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줬다라고 바꿔서 말하겠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어차피 이재명이 주범이 될 테니 너는 그냥 종범이 돼서 낮은 형을 받으면 된다. 그럼 결국은 집행유예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회유 압박이 발생을 하고 처음에는 김성태, 방영철이 이렇게 하고요. 김성태, 방영철이 나중에 어느 정도 회유 압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박상용 검사가 직접 등판해가지고 구체적인 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피크에 달한 거는 23년도 6월. 해서 6월 30일 날 마지막 조서를 쓰면서 마무리가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술판은 지금 부지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날짜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재판들로는 6월 30일 조서가 끝난 직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출정 기록을 보니까 그 직후에는 7월 3일, 7월 5일 이렇게 추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뒤도 예. 더 있긴 한데 직후는 그래서 보면 7월 3일인 것 같다. 예. 예, 예,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창고냐 아니냐, 뭐 조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예. 게 있긴 합니다만 예. 큰 맥락은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시켜 놓고 계속 연장을 해요. 이제 갇혀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터지는 거죠. 야,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고 불면 죄 가볍게 해줄게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도를 계속 접할 때 보면 한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좀 흔들렸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잡아주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신 거고, 예, 그 얘기인 것 같고, 자 이거 말고 옥중 노트에도 그 얘기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검사회 회유, 옥중 노트에 쓰인 검사회 회유, 파티 한번 하자. 야, 이 파티라는 느낌 자체가 참 가둬놓은 사람들 모아놓고 술 주고 안주 주면서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거예요. 검찰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고 사건을 엮고 네가 풀면 죄 가볍게 해줄게. 그 수법은 뭐 전통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대북 송금 건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가 건이잖아요. 네. 보고했다 안 했다를 날짜를 특정할 때 이재명 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는 딱 그 시점이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회유를 받아서 뭔가 불긴 불어야 되겠는데 시점이 있는 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 재판에 갔을 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진술을 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저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6월달 23년도 6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피크에 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에 9개의 조서가 만들어져요. 11회부터 19회까지 조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면 계속 조서가 진화돼 나갑니다. 처음에는 뭐 김성태한테 좀 뭐 신경 좀 써줘 이 정도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도 알고는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간접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다가 30일 날 19회차 조서에 가서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검찰이 계속 야 이 정도 해줘. 그 정도 해주면 이거 부족한데 좀 더 해줘, 좀 더 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고 마지막 이제 19회차 조서를 할 때는 박상용 검사가 대놓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했는지까지 얘기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하면 당신한테 약속했던 거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니 부지사님께서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큰 해가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니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로 정해서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한 방식은 그 당시 조서에 동석했던 이한이라는 변호사에게 그 기사 좀 검색 좀 해줘.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스케줄이 있으면 언제 얘기해줘서 이한이 검사가 검색해서 이때 이런 스케줄이 있네요라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진술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억울하고 안 억울을 떠나서 갇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창고인지 영상 녹화실인지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저 대표의 이야기까지 엮어가면 가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아까 말한 그 박삼명 검사 있잖아요. 지금 아마 국회에 탄핵 청원 들어가 있죠. 탄핵 청원에 청원이 접수는 안 됐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 사업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은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계속 이제 박상용 검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쓰여 있어요. 옥중 노트에. 그러면 이게 뭐 본인께서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예를 들면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기가 뭐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같은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법정의 진술도 똑같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법부 같으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더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면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뭐냐 맞냐 그랬더니 자기가 창고 같은 데라 그랬지 창고라고는 얘기 안 했다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회유 압박이 발생한 장소가 3개인 거예요. 아, 3개. 그 1313호실 복도 맞은편에 있는 창고. 나중에 수원지검은 여기가 1315호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편말에 창고라고 써 있었대요. 아, 창고. 여기 있고 네. 검사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 자리 검사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검사 개인 휴게실, 검사 왼편에 있는 진술 녹화실인데 예. 부지사님은 단 한 번도 창고에서 술을 먹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게 맞네 그러면. 예, 주로 얘기를 할 때 창고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회유 압박을 했다. 세미나 하듯이. 예, 그러면서 회유 압박 장소로서 창고로 얘기하고 나머지 2군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었던 것 뿐이고 그리고 창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김성태가 심지어 검찰에서 연어에 술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장소를 창고만 얘기하니 모든 언론이 창고에서 술 먹었구나 이렇게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부류들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창고에서 술 먹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랬을 뿐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창고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차저차 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그때 디테일하게 장소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이요 갇혀 있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일하다 보면은 그 사람 내가 며칠 만났지 헷갈릴 맞아요.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요. 이게 일부 흔들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머릿속에다 오늘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황들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법정 진술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옥중 노트 이런 데가 일관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반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압박이 계속 심해지니까 뭐라 그랬냐면 엄격하게 수감자 개호 시스템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것이다.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진짜.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창고에는 그 교도관들이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간다고 하고 휴게실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절대 못 들어오게 했대요. 그 다음에 진술 녹화실은 들어가면 녹화 장비 컨트롤하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고 그 공간과 벽으로 분리된 조사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조작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작실이 있고 조작실에서 다시 문 열고 들어가야 그 조사실이 있는데 그 나누는 벽에 조그만 유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도관들한테는 니들은 이 조작실에서 유리창으로 안쪽을 감시해라
라고 얘기하고 김성태 등을 그 안에 그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연어 먹이고 술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사님 얘기는 유리창으로 안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셨는데 어떠한 교도관이 그 종이컵에 있는 게 뭐냐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검사의 제지를 물리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볼 교도관이 어디 있겠냐. 아 그러네요. 예. 마셔보니 술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어디 갈 때 보면은 이런 페트병에다가 술 담아가잖아. 그렇게 반입할 수도 있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네. 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지켜봐야 당신 이미 걸렸어. 차라리 이재명 물고 늘어지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이걸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범이 되냐 종범이 되냐에 따라서 형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김성태하고 방영철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면 우리들은 종범이 되니까 그냥 뭐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네, 협조한 그렇죠. 사람은. 응.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든 뭐 선거법 위반이든 여러 건으로 재판에 불려 다니는데 아직까지 요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까지 안 된 이유는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에는 보고한 적 없다 또는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마저도 기소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성태가 대북 송금 사건 일으킨 것을 이재명의 범죄로 바꿔버린 이 사건 프레임 자체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예 조작입니다. 네. 그리고 최후 진술서 이번에 재판 이제 곧 뭐 판결이 나오는데 최후 진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화영 대금 송금 조작 사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다음에 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된다. 관련된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에 사과드린다. 이 사건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화영 부지사도 관련해서 이제 괴롭힘 당하거나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재판장한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은 조작 사건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금 발칵 뒤집혔죠 지금. 네. 그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사모님이 등장하실 때가 됐어요. 네,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도가 보면 네, 사모께서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화영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모가 그거를 말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해임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차려 부인의 백기 들었다. 이화영이 감싼 변호인 사임. 왜? 아니 제가 저 사건으로 순학질 여사가 돼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가둬놓고 너는 뭐 잘 살 것 같냐 뭐 이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 과정이 처음에 저희 남편이 들어간 거는 버카를 쓰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9월 28일 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는 여자 문제를 또 거론하기 시작을 해요. 원래 그 검찰의 수법이죠. 예, 예. 그러면서 뭐 사진을 보이고 결정적인 거는 무슨 헤어샵에 가서 이루다라는 무슨 그 헤어 디자이너가 와서 뭐 부인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또 진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나서 김성태가 들어오기 전인 12월 말부터는 그런 얘기는 또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스마트팜, 대북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만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뭐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재명 사건이야? 이화영 사건이야?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님을 찾아갔었어요. 한번. 그랬더니만 사모님 이거는 저기래요. 나보고 이재명이 이제 뭐
기소도 안 될 거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 그 법카 쓴 거를 어느 정도 봐줄 테니까 마무리하자라는 나름대로 쌍방울의 딜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러다가 6월에 또 한번 찾아뵈었더니만 그때가 이제 조 시점이었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조언할 게 없대요. 그러면서 그날 또 공교롭게도 재판이 비공개로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못 들어갔었어요.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비공개인데 이화영이가 다 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조서를 변호인이 인정합니까 하면 인정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조서인데요? 그랬더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게 얘기가 될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서민석이 이화영이도 이미 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 사모님 선에서 이제 떠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정말 어깨가 푹 처지면서 정말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걸로는 조금 받을 거니까 법카로 만약에 특가법으로 가면은 이걸로 지금 7년 이상 받을 건데 이러면은 뭐 양형 받아갖고 금방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이 그랬다라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랬더니만 저 있는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 와서는 저쪽에서 얘기하고 와서는 저한테 다 얘기가 끝났대요. 그러면서 잘 됐다고 그러면서 사모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대서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다 합의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또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변호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거기 이화영한테 선임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그거를 해임서를 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되건 안 되건 저는 제가 할 거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해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뭐 쌍방울하고 딜을 했다 이런 거를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를 했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서 대충 합시다. 진실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1층 나오면은 자기는 성공 보수도 받고 그랬겠지요. 제 생각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논란 중에 하나인데 네. 새로운 미래로 간 설모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률위원회 같은 데서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인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현근택 변호사가 합류를 했었어요. 현근택 변호사도 민주당에서 보낸 건 아니고 이 부지사님이 활동하시던 모 사단법인 그 사단법인 통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합류를 했고 합류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자료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네. 빠져나갔고 현근택 변호사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으니까 법률위원회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설주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소개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검찰이 이번에 이런 회유 술판 이런 게 없었다는 일종의 증빙으로 전 변호인들의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모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해당 기사를 봤는데 봐서 검찰이 인용한 직접 인용한 워딩들을 봤는데요. 좀 말이 어이가 뭐랄까 좀 화가 나는. 그게 그러니까 부지사님 수사 접견을 들어간 변호사는 현근택, 설주환, 이한이밖에 없습니다. 이한이는 서민석이 있는 해광 소속 변호사고요. 민주당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은 현근택, 설주환밖에 없는데 현근택은 초기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는 설주환일 거예요. 근데 설주환은 작년 23년 6월 12일 날 사임결 냅니다. 그리고 6월달 기준으로 하면 6월달에 11회에서 19회차 조소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회차 조소만 들어와요.
5월 달에는 몇 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1회차만 조서가 들어오고 11회차 조서에서 부지사님이랑 의견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럼 나 못하겠다 하고선 사임계를 내버린 변호사예요. 의견 충돌이 뭐였냐면 검찰과 다 합의가 됐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심지어 진술 내용을 페이퍼에 적어 와서 들이밀면서 이대로 진술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검찰과 다 합의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변호사예요. 진실을 밝힐 생각은 없는 거네요. 검찰과 거의 한통속이었다라고 부지사님 워딩을 놓고 보면 보이죠 그렇게. 그랬던데 그러고 심지어 6월 10일 날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6월 달에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검찰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현재는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라고 둔갑을 시켜서 새로운 미래로 갔어요 최근에. 네. 워딩을 때리는 거죠. 그분이 좀, 네. 종편에 또 패널로 나오시고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 서희 변호사님을 현근택 변호사님이 급하게 이제 못 하는데 계속 조사가 들어가니까 저희 남편은 제가 이제 서민석 변호사도 이제 자른 입장에서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서에 그러면 나 변호사 없이 들어가?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앞뒤가 좀 서민석은 그 이후에요. 하여튼, 자른 건 이후에. 그때는 이한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6월 초에 설준환이 오고 맞아요. 이한이는 중순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한희 변호사가 오시는데 집도 멀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해 변호사님은 다행히 수원지검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있고 해서 오셨는데 자꾸 이상하다고 나보고 저 사람 좀 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서 진술 안 하면 돼. 왜 조사를 받고 난리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묵비권 해소하면 되죠 사실. 그랬더니 네가 여기 있어봐라 그렇게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당신 한심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너무 그게 가슴 아파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반성하고 자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설주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보고 페이퍼까지 써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얘기 못했지만 얼마나 이 사람한테 당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시점으로 보면요. 그 술파티 이게 6월 30일 19회차 조서 쓴 직후인 게 거의 뭐 명확해 보이는데 6월 30일 이 파티 이전에 이화영 변호사 입회한 게 6월 9일 날 설주환이고요. 6월 14일 날 서민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이 익명으로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뭔가 가리는 느낌. 그리고 변호사 없이도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월달 그건 몰라. 9번 조사 중에 5번을 변호사 없이 받았습니다. 유동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술이 바뀌고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대장동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이 네.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는 모르지. 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어떤 상태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도 이제 봤더니 약간 워낙 경계성 당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갇혀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다 들어오는 것들이 다 뭐 탄수화물류가 많으니까 당뇨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에 혈변을 봐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2달 만에 그 위 내시경을 시켜줬어요. 하도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 뭐 약간의 궤양 증세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공으로 가기 전인데 일단은 약을 4주를 먹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까지 해서 한번 해보라고 의사가 권했고 조금은 단단해지신 것 같은데 잠을 잘 못 잔대요. 하도.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막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정말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빨리 밝혀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게 저번에 하셨다는 이화영 정신 차려. 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이 대충 해서 죄 적게 받고 싶다. 그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저희 남편이 학생운동 때는 2번이나 들어갔어요. 현장에서도 한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사람 아니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갑이 지났잖아요. 네. 나이가 있나 봐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달콤한 유혹이 있었겠죠. 검찰에서 너 빨리 나가게 해줄게. 어떻게 해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변을 갔다가 수사하는 거였어요. 저희 아들도 가서 그랬고 저도 압수수색 3번에다가 조사받았고 지금 검찰이 계속 엮으려고 하는데 지금 버티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러고 있고 또 저희 도와주셨던 분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수사를 당하고 있죠. 지금 주변까지 탈탈 터는 방식으로. 네. 근데요 검찰이 대충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출정 기록, 네. CCTV 요걸 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경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 기록 공개하라. 이건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대충 알아보고 이화영 전 변호인들한테까지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가 현 시점인 거죠. 4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재판이 오전 오후가 있었어요. 근데 오전 재판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뒤를 돌면서 쌍방울 직원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자기를 알아줘서 뭐 반가웠는지 누굽니다, 뭡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오후 재판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술을 가져왔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저는 그 사람 카드 내요. 출입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출입국 대장 이런 거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숨기는 사건이 되면 본인들의 사건이 되면 지금 그래서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특검 더 해야 이상 돼요. 검찰한테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 이거는 저는 정권 안위가 걸린 사안이라고 봐요. 저쪽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연어를 사온 집을 특정하셨어요 부지사님이. 그러니까. 그래요? 네, 연어를 사온 집을 특정을 하셨고 날짜도 이제 제가 봤을 땐 7월 3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간대도 특정하셨습니다. 오후 한 5시 정도 된 것 같다. 그럼 카드 내역 있겠네요. 그러면 그 날짜 그 시간대에 해당 그 업소의 매출 전표 확인해서 매출 전표 중에 그 박모 씨 혹은 쌍방울 법인카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그러네. 근데 지금 현재 한 2달 전에 그 집이 지금 수원지검 앞에 있는 연어집이었는데 2달 전에 삼계탕 집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주인도 바뀌었어요? 주인도 바뀐 걸로 보여요. 전산 근데 기록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다 그렇지. 하더라도 뭐 매출 전표는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아, 그러네요.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간단히 말해서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건 쉽게 표현하면 제 기억에는 쌍방울이 주가 올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한참 북한과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가 북한에 사업을 한다 해서 쌍방울에 주가를 올리려는 사건이었고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화영 평화부지사였으니까 북한과 관계를 담당하는 아마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도 북한과 인접해 있는 도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분위기가 좋을 때 뭔가 이렇게 북한과의 사업을 한참 해보려고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한 게 이화영이 쌍방울한테 요청을 했고 그 사실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불법을 지시했다 그래서 엮으려고 하는 사건. 그렇죠. 맞아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 예를 들면 검찰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이화영 부지사의 맞습니다 라는 진술만 얻어내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일어난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오로지 진술만을 갖고 그걸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아까 그 아드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아들도 기소할 거야 이게 굉장히 흔들렸다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아들도 2번 갔었어요. 조사받고. 저는 이거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죄 있는 만큼만 따져서 죄를 주면 되지 왜 본인들이 딱 정해놓고 유죄 만들면 유죄 만드는 데까지 계속 직진을 하냐고요.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건 사실은 조작이 아니라 주작이라 그러잖아요. 예. 없는 사실을 아예 만들어버리니까. 오늘 저기 면회 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가 박종철 여사니까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게 자기가 실감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검찰이 한명수 총리 때부터 지금 특수통이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할 것이고 자기가 이걸 막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될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싸우고 싶다 하면서 검찰에서는 조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고발인이 돼서 경찰에라도 고발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를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상의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이런 게 있어요. 구속된 사람은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정치인들 간에 아마 이호영 정신 차려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안에 갇혀 있으면 예를 들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날 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약해질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 대충 부르고 그냥 가볍게 받지 이렇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는 원래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고요. 잡혀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말 바꾸겠는데 했는데 바로 말 바꾸면서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떠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북 송금 거액을 송금해 준 사람하고 만나 술 한 잔 먹은 적도 없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참, 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김강민 변호사님도 쌍방울의 이거의 핵심은 주가 조작이다 그랬다가 지금 기소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명예회복,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와 진짜 저희 변호사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누가 이 사건을 맡겠어요. 근데 너무나 도와주셔서 고맙죠. 정말 아 이런 천지개벽에 이런 시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다. 아니 왜 나는 그 이야기는 뭐 하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기도에 그만한 돈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웬만한 지자체에는 대북 사업에 관련된 공식적 비용이 있어요. 그걸 왜 쌍방울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서 식사도 한 적 없는 사람들이 대납해 줍니까? 저는 그게 재판부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납할 이유가 없는 사건을 엮었다는 그 혹시 재판장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그 변호인이 이재명 무죄, 이화영 무죄라고 했던 주장하신 그 김현철 변호사. 예. 그거 있잖아요. 예. 재판장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아 그날도 할 말이 많은데. 해주세요. 아니 너무 변론을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수를 4명이 쳤었어요 뒤에서.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사법부를 농단하냐 그러면서 변호인한테 그렇게 뭐 고조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 판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거 분위기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 화가 나나 보다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는 뭐 들었겠지요. 근데 너무 이렇게 겁박을 주시는 태도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1심이 그렇다. 네, 구형에서 이제. 네, 구형에서. 네. 구형에서. 말씀하세요. 아 재판부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가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되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뭐 2심 가서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심이 대체적으로 대법까지 거의 그 분위기를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 등 관련한 재판은 증거 없이 그냥 진술에만 의존하는. 맞아요. 사실은 그 사법부의 퇴행 아니에요?
증거 없으면 물증이 그러니까 심증이 확실해도 무죄 선고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우린 불안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가장 불안한 게 아까 얘기한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특정한 방법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한희 변호사의 어떤 진술을 받아왔냐면 그 당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 시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버리더라.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 옛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소상히 기억하지 하면서 옆에서 핸드폰으로 그 날짜를 검색해 보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일정이 있더라. 국회에서 일정이 있었다. 예, 그래서 네. 이한희 변호사가 부지사님한테 이날은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요. 괜찮겠어요라고 얘기하니 부지사님이 이거 나중에 바꾸면 돼요 하고 그냥 진술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네. 이한희 변호사는. 근데 이제 이한희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의심이 드냐면 부지사님은 알리바이를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부지사님한테는 알리바이 제공이 핵심이었는데 검찰한테는 알리바이 제공이 핵심인 게 아니라 보고했다라는 게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알리바이 그 날짜는 중요하지. 이화영이 착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짜는 보고한 건 팩트고 날짜는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엮어버리면 그게 맞네요. 이렇게 엮으면 사실은 재판부는 그래 보고한 건 맞아? 날짜는 착각한 거야? 그러면 팩트니까 보고했겠네? 대북송금 팩트. 보고했으면 이재명도 공범이네? 이재명 유죄. 이 프레임으로 가버릴 위험성이 지금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각종 사건으로 기소해서 재판이 막 어떤 경우 일주일에 3번씩 있고 그래요. 요건 아직 기소조차 못했어요. 근데 되게 나머지 재판들이 보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론 중에 어떤 거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현재 대장동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법 판결이라면 대부분 무죄 사안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기소해서 또 계속 괴롭히겠다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회유하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시켰다도 아니에요.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걸로 유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론에서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론 내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 견뎌라. 사모님 말씀처럼 정신 차리 이화영이 아니라 힘내라 이화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화영 힘내라. 멋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편지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경기도 수원시 수원우체국 43 17호 우편번호 16316 수용번호 318 성명 이화영 여기 편지 보내셔갖고 부지사님 힘내세요 해주시면 더 힘 날 거예요. 고립된 느낌 덜 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영치금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서신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저게 손편지가 아니더라도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민원 신청 및 발급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은 수원구치소 수용번호 318번 이화영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주겠죠. 영치금은요, 영치금은 아마 한도가 있죠. 날마다 한도가. 그건 잘 200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은행 275-902730-18-477 우리은행 275-902730-18-477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기소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편지든 영치금이든 옆에서 막 그 혼자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내주시면 이화영 부지사가 잘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선거 우리 저 후보자들 나오실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하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화영 힘내라는 편지나 영치금이나 메일을 보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조금 더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를 한번 하세요. 아니면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오시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건의 흐름이나 정황상 그랬을 리가 없는 사건을 이 공권력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통해서 심판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날 지금 검찰은요 이 수사 이런 수사들로 인해서 수사권 아예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짓 하면 혼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짓해서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방북 비용 대납이라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아는 사람들 알아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이재명 대표를 알고 있는데 그런 돈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그 이화영의 진술을 제외하고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건데 하나도 없죠. 끝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도지사한테 보고 있다고 해라. 이거 갖고 지금 쓸파티 해주고 연을 매기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방북 비용 대납한 시점은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하는 장사꾼들이 북한에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 무죄가 나오면서 기사화 희생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이 정치생명 끝났네. 이거 유죄 받는다 이렇게 그 시점에 미쳤다고 쌍방울이 대납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야, 제가 그때 서민석 변호사한테 들었던 얘기는 어차피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건으로 보고했다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뭐 진술하고 난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님이 또 재판이 있는데 그날 새벽에 그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재명이 이화영을 모른다고 했다. 이제 이화영을 버리는 거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게 했어요, 진짜. 그래서 본인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버려지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힘들었고 막 그런 과정들이 진짜 1년 7개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밖에 있는 사람보다 제일 힘든 건 안에 있는 사람이죠. 맨날 뭐 이렇게 팔 벌려도 뭐 닿을 만한 공간에서 진짜 곰 한 마리가 철장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요? 그러고는 거기 수원구치소가 또 열악한 게 햇볕을 볼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건물하고 건물 교도소라.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햇볕도 못 봐고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가다 놓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서 뭔가를 조작하고 또 이끌어내고 거기 뭐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버텨준 저희 남편한테 되게 고맙고 오늘 열심히 싸우겠다고 해서 저도 되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목조목 알리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거 특검 사안이겠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범인들한테 수사를 또 재판을 기소를 맡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 뭐 이재명이 이화영 버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지시한 적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나랑 없는 관련 일이니까. 없는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작위 증명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딱 이화영을 엮어가지고 이재명 너 버렸어. 그러니까 빨리 불어. 아니 이건 우리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그저 뭐 외부자들 뭐 이런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쌍방울 관계자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연호에다가 술 먹이면서 사람 술 먹으면 진짜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감옥에서 술을 먹으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못 먹을 곳에서. 제가 이렇게 김성태 씨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싱가포르로 갔었잖아요. 도망갔었잖아요. 그때도 고추장, 뭐 김치, 심지어 여자까지 뭐 공수해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게
그랬던 애들이 뭘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또 검찰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또 이화영을 또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게 정말 끔찍해요. 근데요, 변호사님, 그 경기도에서 만약에 대납 사건 이런 게 있었다면 관련된 공문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경기도에서 뭐 5만 건이래나 몇만 건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뭐 기억해 보면 아예 경기도청에 검찰 사무실 차려놓고 사무실하고 한 그렇죠, 달인가 그렇죠. 뭐 해서 압수를 했고 심지어 그 당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김동연 지사가 새로 산 업무용 노트북까지 다 압수를 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지사님 수사에는 안 들어갔는데 과 연관돼서 신명석 국장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 들어가서 검찰이 제시하는 경기도 공문들을 보니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중에 한 50명 정도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납이니까 이제 뭐 뒤로 비공식으로 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겠지만 그러면 이게 빌드업 될 때에 서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21세기 2024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왜 우리가 한참 사법을 진화시킬 때 그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원칙으로 하는 그것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무슨 뇌물이나 이런 사건들의 종류는 진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황들을 따졌을 때는 이 사람 하나 회유하면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이 구조가 지금 가능하냐는 거예요. 2024년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지사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부지사님이 좀 말을 안 들으시니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별건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렇죠. 별건을 집어넣어서 이제 부지사님이 중간에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와 내가 지금 이걸로 한 10년 때려 맞을 텐데 때려 맞고 나면 별건이 또 들어와서 재판에 또 압박겠네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별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 건설업자로부터 그 별장을 제공받았다 대선 기간에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 어떤 진술을 받아내냐면 이 별장에서 대선 여론조작 캠프로 별장을 사용했다. 이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캠프를 이화영이 운영했다. 이거하고 이제 압박을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선 기간에 그 별장이라는 곳에는 인터넷 라인이 아예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거기서 컴퓨터를 가져다가 여론조작,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진술을 어거지로 받아내서 이화영을 엮어 넣으려고 하다가 인터넷 라인 자체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유야무야 그 수사는 쏙 들어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별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지사님을 잡아놓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놓고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집도 가압류 시켜놓고 저희가 용인의 선거 때문에 전세로 살았거든요. 전세금도 가압류 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막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주변 다 압색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요. 김성태가 밑도 끝도 없이 돈 줬다. 제가 뭐 한 7억 줬어요. 그렇지. 제가 뭐 한 3억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언제 어디서 뭐 여의도 무슨 빌딩 뭐 커피숍에서 얼마를 줬어요. 구체성. 예. 그렇게 얘기하면 부지사님 불러다가 야, 김성태는 너한테 언제 어디서 얼마 줬다는데 그럼 부지사는 부인할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데 야 그때 김성태 옆에 있었던 누가 봤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악랄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제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쭉 겪어왔잖아요. 없던 일이 만들어진. 부지사님 워딩으로는 뭐 3인 성호가 아니라 30인 성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쭉 목격해 왔던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또 사건이 돼서 내가 유죄받을 수도 있겠네라는 공포심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렇지. 다른 거 없네요. 특검 가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22대죠. 22대.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자료 유출도 하고 진짜 특검 가야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검찰은요 건국 이래
예,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윤석열의 정치적 적인 거죠. 정적. 정적.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엮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 파편들이 너무 많이 튀네요. 보니까. 사실 어떤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도 그런 짓 해왔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보자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사실은 그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사모펀드로 시작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냥 네. 감옥에 보내는 사건.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다른 형태로 변형된 거죠 지금. 이화영 무지사 사건이. 맞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족치면은 옛날에는 그냥 고문당하면 끝이었잖아요. 이건 정신적으로 지근지근 밟고 주변 괴롭히고 정말 더 못할 짓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따지면은 수렴하는 두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범인으로 보여도 무죄 내려라. 이게 법의 취지인데 인권 유린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요 사생활을 저쪽 애들이 검사들이 캐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건 막 줘가지고 결국에는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와 이게 사모님한테 직접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열받는데 그거 잘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보수 언론들은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재심을 꼭 청구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재심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 특검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특검하고 이 재판도 지금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하셔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보수 언론들이 야 쟤들 재판 지원하려고 또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맞아요. 너무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은 이 재판의 대부분의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이 된다고 하면 지금 결심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부지사님의 재판도 변론 제기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보수 언론에서 변호인 유튜브 채널 나가 속내 드러내 재판 뭐 지연 그렇겠죠. 목적 뭐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수사하시는 그 김모 차장 검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라는 게 이미 보도 여러 건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원지검으로 그 검사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진짜 막 야 그러니까 진짜 영화는 제가 봤을 때 픽션이 아닙니다. 영화는 논픽션에 가깝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께서 네. 용기 내주셔서 아니요. 저는 아니, 어떤 식으로 괴롭힘 당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변호인께서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쉬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도 여론전 해야 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다 나가세요. 저희 남편이 힘을 내니까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CBS에 한번 전화 통화했다가 뭐 변호사를 통해서 뭐 명예훼손이니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또 봐도 풀이 팍 죽어 있고 계속 서민석을 또 찾고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제가 힘이 나요. 그리고 조목조목 알리고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키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들과 정권 교체의 그날이 오면 검사들한테는 정말로 수사권을 뺏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지금 터져 있는 상태. 민주당에서도 지금 오늘도 수원지검하고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퍼포먼스로 끝내면 안 되고요. 맞아요.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찰을 압박해야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관련된 검사들 뭔가 드러나면 탄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실제로 본인들이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희망을 가져볼까요? 전번에 검사 탄핵했는데 안 됐잖아요. 정말로.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아예 접수 자체가 반려됐습니다. 아. 접수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국회 그래서, 사무처에서요. 국회의장이 바뀌면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시작해야죠. 저희도 하나 알겠습니다. 하나씩. 네. 아유, 그래도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게 뭔가 도대체. 정말 이게 20세기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이 수많은 조작과 인권유린. 이거는 분명히 특검과 검찰 수사권을 뺏는 걸로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냐 싶고요. 사모님, 네. 저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남편을 봤는데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박하고 그러면 또 보수 언론이 또 재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드나 싶어요. 근데 저희는 조목조목 오늘 또 따져 물을 것이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또 변호사님, 훌륭한 변호사님 통해서라도 법률적이던 그런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정말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라고 만들었던 이 진짜 전대미문의 이 사건,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검찰들 많이 반성하시고 우리는 특검을 정말로 요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방송 나가는 사이에 영치금 한도 초과가 떴다고 많은 분들이. 와우. 그러면 다음 내일 하시고요. 좀 계속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화영 힘내라를 외칠 때 이화영 부지사가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모님 말씀처럼 나중에 재심 가야 되는 사건인데 재심 갈 것도 없이 특검 가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댓글창에요. 마지막으로 이화영 힘내라를 모든 분들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볼 날이 있을 거예요. 댓글창도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 더 힘차게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